이번 영상에서는 은유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목차봅니다. 비유와 활용, 비유와 시적 언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가 있다고 했죠. 의미의 비유는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 현법, 말의 비유,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복의 역설, 반어와 역설, 영탕과 돈어법, 여건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내용을 생각합니다. 네, 커뮤니티에 게시된 그 단원별 평가 문제 풀어보셨나요? 네, 각자 풀어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풀어봤습니다 하고 댓글 좀 달아보세요.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복습합니다. 비유란 의미의 변화를 발생시키거나 특별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의미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게 무슨 비유예요? 의미의 비유죠. 여기 의미의 비유 이렇게 네, 의미의 비유입니다. 특별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무슨 비유예요? 네, 말의 비유예요. 말의 비유. 의미의 비유 9가지 뭐뭐 있나요? 다 유자 들어간다고 했죠. 앞에 3가지. 네, 직유, 은유, 상징. 그리고 대유라고 할 수 있는 것 2가지. 제유, 환유가 있었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 화류, 풍유, 인유, 성유가 있고요. 말의 비유는 네, 노가대 하고 외우면 되겠어요. 노가대, 네, 도치, 과장, 대조, 도가대 이거네요. 도가대. 그 다음에 열반, 반영이네요. 열반, 반영. 네, 열거, 반복, 영탄. 또 반역, 역모이네요. 그렇죠? 반역, 역설, 모순어법 이런 것들을 말의 비유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은유, 네, 은유는 직유처럼 직유의 다시 한번요. 은유는 직유의 처럼 같이 같은 뭐뭐인 양 뭐뭐만큼과 같은 연결어, 네, 이런 것들을 연결어라고 하죠. 이런 연결어들이 없어요. 다만 A는 B이다의 구조입니다. 이게 은유다라고 해요. 은유는 2가지 있는데 뭐뭐 있어요? 치환은유와 병치은유 2가지가 있죠. 치환은유는 아직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온간념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평화로운지 불확실해요. 그죠? 근데 호수다라고 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구체적인 보조관념, 호수죠. 호수, 네, 물결 같은 그런 평화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네, 보조관념에 의해서 의미론적 이동을 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이동, 뭐 의미의 변화, 또 뭐 의미론적 변이죠. 또 뭐 없을까요? 새로운 의미의 창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네, 다 같은 말입니다. 의미의 변화, 의미의 변이, 의미의 이동, 의미의 새로운 의미의 창출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치환은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치은유는 뭐예요? 병치은유 식구와 식구, 그러니까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을 병치함으로써 그냥 나란히 있음으로써 네, 계속 병치함으로써 그 식구와 식구가 창출하는 독특한 의미론적 전의의 형태를 말한다. 의미론적 전의의 형태. 그러니까 식구 하나만 딱 있으면 네,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나무하고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럼 그냥 나무죠. 그런데 나무 또 만약에 집하고 집만 딱 딸랑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집이죠. 그런데
나무, 집 하면 나란히 두 개 딱 써놓으면은 뭔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옆에다 울타리까지 써놔봐요. 그러니까 나무, 집, 울타리 하면은 뭐 또 지배적인 어떤 인상이 생기죠. 새로운 인상. 이 세 단어를 나란히 써놓으면 나무, 집, 울타리 이렇게 세 단어를 나란히 써두면 이게 하나의 집터라는 의미가 생기죠. 집터를 굳이 쓰지 않아도 집터겠구나 하는 새로운 의미가 써지죠. 이거는 제가 너무 구체적인 거고요. 네. 그런 식이다라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병치의 효과라고요. 병치가 노리는 효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집터라는 인상을 일으키는 거죠. 네. 자, 은유의 활용, 아래 시에서 은유의 형태와 문제점은 하나씩 봅니다. 네. 아래 시에서 은유와 형태와 문제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활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활용. 네. 은유의 활용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은유의 활용인 것 같아요. 네. 책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썼어요. 자, 어떤 것을 배울 때, 해야 할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수영을 할 때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것,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이든 뭐든,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되죠. 네, 우리가 몸에 밴 습관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죠. 네, 마치 그릇을 비우듯이, 몸에 밴 습관들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볼까요? 그림, 아이는 하나님이다. 천지창조의 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상을 바닷속에 산을 띄우고 달을 넣는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죠? 뭐 누가 봐도 무난한 시로 보이죠. 이렇게 볼 때는 아주 무난한 시로 보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인데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치환은유라고 하죠. 이렇게 치환은유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의 의미가 마치 뭔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이는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창조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치환은유라고 하는데, 이 은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죠? 네, 네. 이 하나님 해놓고 은유를 뭐랄까 이렇게 천지창조의 신 하나님이다. 은유가 이렇게 탁 있으면, 그죠? 천지창조의 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상을 바닷속에 산을 띄우고 달을 넣는다. 이 은유가 있으면 이 은유를 구체화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있어요. 구체화하는 정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유를 아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은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은유를 구체화하는 시적 정황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혹시 워즈월드 아시죠? 워즈월드 영국 시인 워즈월드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라는 My heart leaps up 이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아마 무지개 하고 해석되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 아이는 하나님, 또 뭐 아이는 천사, 뭐 아이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비유들은, 그죠? 이런 비유들은 이미 너무 알려져 있어요. 이미 알려진 비유는 상식이 돼 있는 비유죠. 상식적 비유고 상투적 비유, 상식적 비유다 이 말은, 그죠? 늘
누구나 아는 비유고 누구나 아는 비유를 그대로 하는 것은 상투적 비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식적 비유, 상투적 비유, 뭐 물론 표현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런 상식화된 비유 또는 상투적 비유를 가리켜서 네, 죽은 은유라고 합니다. 죽은 은유. 네, 왜 죽은 은유냐? 이미 상식화된 비유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가 안 생겨요. 뭐 빤히 알고 있는 의미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빤히 알고 있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은유로 안 느껴지죠.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거는 은유로 느껴지는데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러면 은유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은유가 되려면 뭔가 이제 의미 변화를 추구하는 게 치환 은유잖아요. 의미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제 그 은유인데 그 은유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위의 시에서 은유의 형태와 문제점, 이미 상식화된 이미 상식화된 은유는 상투적 표현이며 죽은 은유라고 불린다. 상식화된 은유는 새로운 의미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시의 비유의 특징은 네, 퇴계로 종로, 내 가슴 같은 길. 이것도 취한 은유죠. 퇴계로 종로는 내 가슴 같은 길이다. 여기다 는자를 붙여보고 여기다 이다를 붙여봐요. 그러면 퇴계로 종로는 내 가슴 같은 길이다. 그죠? 일단 이것 그러니까 그 퇴계로 종로가 번화가인 건 누구나 알죠. 그리고 내 가슴 같은 길, 내 복잡한 마음과 같은 그런 길이다라고 합니다. 퇴계로 종로는 네, 그 번잡한 길처럼 내 복잡한 심경이 그런 번잡한 길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 일단은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이게 은유잖아요. 퇴계로 종로는 내 가슴 같은 길이다. 이 퇴계로 종로가 온관념이고 이게 보조관념이잖아요. 보조관념. 그런데 이 보조관념 안에 내 가슴 같은이라는 직유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액자식 비유라고 합니다. 액자식 비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평범한 비유라는 거죠. 퇴계로 종로가 번잡한 길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거기다 비유하면 내 가슴 같은 길, 즉 내 가슴도 어때요? 바쁘고 번잡하고 복잡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도 그렇다라고요. 물론 새로운 의미로서 쓸 수도 있긴 해요.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새로운 앞에 다른 어떤 시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새로운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비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위의 시는 치환 은유고 그 보조관념 속에 액자식 비유 들어있다는 거 설명했죠. 상식적 비유를 쓰는 것은 작가의 의식이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상식적 비유를 쓰는 것은 작가의 의식이 상식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어때야 돼요? 작가의 의식은 인식이라고 할까요? 작가의 인식이라고 해도 되겠죠. 작가의 의식, 인식. 그러니까 제가 자주 썼던 표현 중에 그 할인 시인이 말하는 내시경적 관찰. 그죠?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그 인식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의 깊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유란 단순히 표현의 기교가 아니라,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유는 단순히 표현의 기교가 아니라 세계인식의 대상인식이라고 했죠. 세계인식의 깊이와 넓이 그 자체여야 한다.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게 바로 이거죠. 금방 설명한 게. 네, 넘어갑니다. 다른 작품 하나 봅니다. 아래의 시가 그 아래 두 개작에서 시가 3개가 나올 건데요. 비유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가입니다. 죄 없는 꿈의 머리에, 이 죄 없는은 이게 시가 아니라면 이거 띄어 쓰셔야 돼요. 죄 없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쉬니까 호흡 때문에 붙여 쓰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자, 죄 없는 꿈의 머리에 던지는 돌팔매질이나 너에게 언제인가 말린 꽃이 되리라. 나는 이것도 확장은유라고 할 수가 있죠. 온관념은 하나인데 보조관념은 2개예요. 이렇게 돌팔매질이 되거나 말린 꽃이 되리라.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이 치환은유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확장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 없는 꿈의 머리에 던지는 돌팔매질이나 너에게 언제인가 말린 꽃이 되리라.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선 뭐라 그럴까요? 나는 된대요. 나는 이런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이 될 거래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알 길이 없죠. 예, 알 길이 없어요. 일단 이것은 상식적 차원의 은유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봐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상식적 차원의 은유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죄 없는 꿈의 머리에 던지는 돌팔매질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죠. 구체적 사실. 네. 그리고 또 언제인가 말린 꽃. 네. 구체적 사실이요. 근데 이 돌팔매질이나 말린 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죠. 내 미래상, 그죠? 나의 미래에 어떤 이런, 좀 비극이라고 할까요? 비극적 결말이 돌팔매질이 되거나, 네, 죽은 생명인 말린 꽃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개작과 함께 봐야겠는데, 볼까요? 개작 1번. 너의 갈라진 입술을 더욱 시들게 하는, 네, 잘 봐야 돼요. 너의 갈라진 입술을 더욱 시들게 하는 눈물을 그저 장님처럼 보지 않았다. 구질구질한 20살이 짓눈깨 미어 벌판에서 딸꾹질을 멈추면 죄 없는 꿈의 머리에 던지는 돌팔매질이나 너에게 언제인가 말린 꽃이 되리라. 나는 다시 읽어볼까요? 연가입니다. 연가. 네, 사랑의 노래 연가예요. 너의 갈라진 입술을 더욱 시들게 하는 눈물을 그저 장님처럼 보지 않았다. 구질구질한 20살이 짓눈깨 비어 벌판에서 딸꾹질을 멈추면 죄 없는 꿈의 머리에 던지는 돌팔매질이나 너에게 언제인가 말린 꽃이 되리라. 잔인하네요. 그죠? 이렇게 된 경우, 이게 이제 아까 어디서 20을, 그죠? 그러니까, 20살이잖아요. 여기 20살. 20살이고, 이 시적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 네.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이고 개인의 어떤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대의 어떤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아주 질펀한 감상이라 할까요? 아주 흔한 20대의 감정 표현이죠. 흔히 있을 수 있는 감정 표현. 그런데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감상적 표현이다 라고 해요. 시가 감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일련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또한 그런 흔한 감상적 표현이 돼요. 감상에 빠진 식구가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비유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비유가 되니까 주관적 관념 또는 뭐 감상적 표현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일련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그런 뜻이 된다라고요. 개인에게 잔인해지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위에 시가 그 아래 계작 어떻게 달라요? 이 위에 시는 어떻게 달라요? 1년 때문에 이연이 20대의 흔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질펀한 감상에 빠진 식구가 된다. 네, 개인 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작 두 번째 보시면 체루탄 속에서도 꽃의 체루탄을 다시 한번요. 연가 체루탄 속에서도 꽃의 체루탄을 꽃의 혁명을 보고 돌의 반동을 꿈꾸고 일으켜 세우고 달이 사라지는 쪽에서 달이 떠오르는 쪽으로 걸었다. 그러나 이 허름한 거리 여기까지 밀려온 나는 죄 없는 꿈의 머리에 던지는 돌팔매 질이나 너에게 언제인가 말린 꽃이 되리라. 혼자 나쁜 사람 됐네요. 그죠? 예, 혼자 나쁜 사람 됐어요. 자, 이 시를 보면, 그죠? 뭔가 뭔가 부정적인 속에서 긍정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네. 체루탄 속에서도 꽃의 혁명을 보고 돌의 반동을 꿈꾸고 뭐 어떤 강한 의지가 보여요. 체루탄 하면은 무슨 어떤 체루탄 하면 독재 또는 그런 게 우선 떠오르죠. 독재 국가가 아니면 체루탄 쓸 일이 없겠죠. 네, 체루탄을 쓰면 대부분 독재 국가에서 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경랑의 시대죠. 암울한 사회, 암울한 시대 속에서 뭔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적극적이고 또 투쟁력 있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돌의 반동을 꿈꾸고 일으켜 세우고 달이 사라지는 쪽에서 별이 떠오르는 쪽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달이 사라지는 쪽에서 별이 떠오르는 쪽으로 걸었다.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달이 지르면 별이 떠오르는 쪽으로 걸었대요. 네, 그러나 이 허름한 거리까지 밀려온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위에 있는 대상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네. 죄 없는 꿈의 머리에 던지는 돌팔매질이나 너에게 언제인가 말린 꽃이 되리라. 나는 참 여기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암울한 시대나 암울한 사회에서 뭔가 자기 의지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좀 뭐랄까요, 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쓴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사람에게 쓰는 독백적 편지의 느낌이 들죠. 네, 독백하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리합니다. 자, 이번의 시는 1년 때문에 이연이
경랑의 시대 또는 뭐 암울함의 시대죠. 암울한 시대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내는 독백적 편지의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 말 잘 알아두세요. 비유란 그 자체의 깊이와 넓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깊이와 넓이와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금방 두 편의 시가 그렇죠. 1년에서 20대의 감상에 젖은 내용이 나오면 이연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돼버리고, 또 1년에서 암울함 속에서 긍정을 향해 투쟁적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오면 이연도 마찬가지로 거기와 관련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 봅니다. 토론. 이 토론이라는 시가 좀 재밌네요. 비유의 관점에서 아래 시의 문제점은 잡담은 가까이 다가오는 살. 네. 그냥 여기 이 문자 그대로 여기 있는 표현에서만 한번 생각해 봐요. 잡담은, 그죠? 잡담은 가까이 다가오는 살. 그랬어요. 잡담하고 살하고, 차이성은 확실히 있죠. 차이성은 확실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유사성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잡담은 가까이 다가오는 살이다라는 은유인데, 그죠? 치환 은유인데, 온간념, 온간념과, 온간념인 잡담과 보조간념인 살 사이에는 차이성은 확실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유사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여기 보이시죠? 차이성 속에 유사성,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은유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온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결핍되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거죠. 잡담은 가까이 다가오는 살. 잡담이 살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유사성이 없는데. 네. 그래서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없으면 은유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하느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네, 김춘수 시인, 이 위대한 시인께서도 이렇게 하느님은 살점이다라고 은유하고 있어요. 하느님하고 푸죽간에 있는 고깃 덩어리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차이성 속에 전혀 유사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유사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얼핏 보기에 그런 것이고, 저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 하면은 뭐 소 같은 거겠죠. 죽은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 아닌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죠. 뭐 누구 기억 안 나세요? 이 세상에 유일한 기독교인이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네, 니체가 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본다면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신은 죽었으니까 늙은 피해고 부죽간에 걸린 죽은 살점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아주 참혹하게, 참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능하기도 하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성이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비유의 관점에서 아래 시의 문제점은 여름을 한번 볼까요? 여름은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생각이다. 무너지는 너울을 밟고 방울소리로 떠나가는 아이의 발바닥이다. 여름은 봄날의 춘곤증처럼 아련히 되씹어보는 과거라는 딱지 껌이다. 짠맛 물씬 나는
풍선껌이다. 어려운 거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름인데, 여름은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생각이다. 물론 뭐 생각이 막 겹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작법은 아니죠. 여름은 생각이다. 은유죠. 이렇게 여름과 생각, 그리고 여름은 발바닥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뭐 확장 은유에 속하죠. 온관념이 여름이라고 이렇게 딱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확장 은유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여름은 방울소리로 떠나가는 아이의 발바닥이다. 한마디로 이거 뭐가 없어요? 차이성 속에 차이성만 있고 유사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은 봄날의 춘곤증처럼 아련히 되씹어보는 과거라는 딱지, 껌, 물씬 나는 풍선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인데 여름이 있고 딱지가 있고 껌이고 풍선껌이고 요거는 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차이성만 있고 유사성이 없다면 조금 전에 그 김춘수 시처럼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맥락상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네, 좀 비유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비유의 관점에서 아래 시의 문제점, 위의 시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이 차이성 속의 유사성, 네, 여러 번 강조했죠.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없을 때는 맥락상 이어지는 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연결고리. 여름이 풍선껌이 되려고 한다면 네, 풍선껌이 연결되도록 그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연쇄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죠? 뭐 더위가 덥다 뭐 그래서 뭐 그죠? 덥다 해변이다 뭐 짜다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그죠? 또뭐 그늘에서 쉬고 있다 뭐 그래서 쉬면서 껌을 씹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네, 맥락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이번에는 치환은유에 봤는데 이번에는 병치은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용이니까 뭔가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름 일기 너도 밤나무 숲이었다. 여자아이가 바나나 같은 살결 내밀고 서성이며 울고 있었다. 솜털 같은 눈 내밀고 있는 버들 강아지 새로 굳센 나무 줄기만큼 빗줄기가 굵어졌고 마을이 부르고 있었지만 어린 아이에겐 성큼 다가오진 않았다. 뒤돌아보면 낯설게 걸었다. 외롭지 않았지만 외로워지고 있었다. 나무가 아이보다 앞서 걷고 숲은 자꾸만 커졌다. 피륵피륵 부딪는 나무들의 속살, 바나나처럼 벗겨졌다. 하늘은 예정대로 어두워지진 않았지만 어린아이는 숲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 네. 여름 일기래요, 일기. 근데 지금 제목이 여름 일기지만 시로 썼잖아요. 그러면 시는 시답게 써야겠죠. 네, 그래야 됩니다. 너도 밤나무 숲이 있었다. 여자아이가 바나나 같은 살결 내밀고 울고 있었다. 솜털 같은 눈 내밀고 있는 버들강아지 새로 굳센 나무 줄기만큼 빗줄기가 굵어졌고 가끔 시적 표현도 있네요. 마을이 부르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에겐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뒤돌아보며 낯설게 걸었다. 외롭지 않았지만 외로워지고 있었다. 나무가 아이보다 앞서 걷고 숲은 자꾸만 커졌다. 피륵피륵 부딪는 나무들의 속살 바나나처럼 벗겨졌다. 하늘은 예정대로 어두워지진 않았지만 여자아이는 숲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 네, 길 잃었나 봐요. 네, 지금 시의 행을 나눈 것은 시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죠? 근데 내용은 상당히 설명적이고 산문적인 느낌이 들죠. 마치 산문을 쓰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느낌, 또는 뭐 특히 이 부분 보면은 피륵피륵 부딪는 나무들의 속살 바나나처럼 벗겨졌다. 하늘은 예정대로 어두워지진 않았지만 여자아이는 숲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문적 시라는 말이 있고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초보자는 시를 쓰라고 하면 산문적 시를 써요. 마치 산문 쓰듯이 시를 씁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산문을 쓰는 사람이 산문을 쓰는 사람이 초보일 때 너무 이렇게 막 멋있게 쓰려다 보면 시적 산문을 쓰게 돼 있어요. 네, 시적 산문. 물론 산문시라는 따로 장르가 있긴 하죠. 그런데 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시적 표현을 가지고 시를 써야 되는데 너무 설명하는 듯이 쓰게 되면은 네, 어떤 뭐랄까요, 시는 경험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적으로 경험을 시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경험의 기록이 되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죠. 너무 산문적으로 시를 쓰면 네, 시가 단순한 일기를 쓰듯이 일기가 되어버려요. 시가 아니라 네, 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써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조했던 거 있죠. 배제와 선택. 네, 꼭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면 많은 것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면 그 외에 아주 많은 것들이 배제가 되죠. 그렇게 선택과 배제가 있어야 어떤 시적 좋은 시가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다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경험 사실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리합니다. 위의 시에서 네, 위의 시에서 경험 사실이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죠. 왜 단순한 기록처럼 보여요? 이렇게 경험 사실이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는 것. 설명하는 듯한 산문시를 쓰면 단순한 경험 기록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경험의 단순한 기록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배제와 선택에 의해서 네, 이루어져야 돼요. 표현은. 그래서 배제와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가 경험 사실의 단순한 기록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봅니다. 아래 시에 나타난 은유의 형식과 역할은 네, 은유의 형식과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숲. 네, 이거 사실은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쓴 시입니다. 너도 밤나무 숲이 있었다. 여자아이가 바나나 같은 살결 내밀고 서성이며 울고 있었다. 마을이 부르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에겐 성큼 다가오진 않았다. 뒤돌아보며 낯설게 걸었다. 외롭지 않았지만 외로워지고 있었다. 나무가 아이보다 앞서 걷고 숲은 자꾸만 커졌다. 네,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외롭지 않았지만 외로워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외롭진 않았는데 이제 외로워지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너도 밤나무 숲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너도 밤나무 숲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죠? 이거 너도 밤나무 숲이 있었다. 그냥 뭐 사실적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말 그대로의 뜻, 사실적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추거적이라고 하죠. 추거적. 네, 추거적 표현이고, 그래서 추거적 표현을 전달하는데, 이것만 딸랑 놔버리면, 너도 밤나무 숲이 있었다가 돼버리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사실적 진술이죠. 그런데 만약 그 외에 이것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병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병치되고 있는데, 단어가 병치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어가 병치되면, 나무, 집, 울타리라는 것이 이렇게 단어가 병치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자아이가 바나나 같은 살결 내밀고 서성이며 울고 있었다. 하나의 정황이 되죠. 또 이것이 하나의 정황이고, 이것이 하나의 정황이고, 이것이 하나의 정황이고, 이런 시적 정황들이 계속 병치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표현된 사실적 진술이 이 나머지 병치된 시적 정황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지배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네, 숲속에서 한 아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정서가 나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위의 시에서 나타난 은유의 형식과 역할은, 그죠? 6개의 시적 정황들이 병치된 병치은유라고 했죠. 병치은유로서 정황들 자체가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정황들이 서로 어울려서 그 사이에 새로운 의미론적 전이, 의미의 변화를 이루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밑에 정리된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면이 화면이 갑자기 커져 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군요. 네, 이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병치된 각각의 식구 또는 시적 정황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면서 그 표현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네, 또 다른 식구와 어울려서 새로운 의미론적 변화, 의미의 변화를 이룩하여 결국에는 하나의 심상적 공간을 제시한다. 좀 전에 제가 그랬죠.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나무, 집, 울타리. 나무 그 자체로 뜻이 있죠. 집, 울타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같이 병치됨으로써 하나의 집터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집터의 느낌이. 그런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위의 시도 마찬가지죠. 이 위의 시는 정황들, 시적 정황들, 조금 간단히 표현하면 문장들끼리 병치돼 가지고 그런 새로운 어떤 의미론적 변화가 일어나죠. 시는 배제와 선택, 이 배제와 선택이라는 단어 아주 여러 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 개가 배제됩니다. 네,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제와 선택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시가 경험 사실의 기록이긴 하지만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네, 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네, 경험 사실을 예술적 차원에서 재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에 초점을 맞춘 배제와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험 사실을 예술적 차원에서 재구성하고자 할 때, 즉
경험 사실을 시로 쓰고자 할 때 이 말이죠. 시로 쓰고자 할 때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에 초점을 맞춘 배제와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시는 경험 사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험 사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예술적 차원의 기록이다. 네, 시적 기록이란 뜻이에요. 시적 기록. 네, 예술적 차원의 기록이다. 이 예술적 차원의 기록. 예, 이런 단어를, 단어, 구, 문장,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막 사전도 찾아보고 이해 안 되면은 댓글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